193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움베르토 에코는 기호학, 고문학, 언어학, 철학, 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 등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흥미진진한 소설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1980년에 초판이 발행된 장미의 이름은 1986년 프랑스의 장자크 아노 감독이 연출을 하고 션 코넬리가 주인공 윌리엄 수도사로 출연하여 영화로 만들어져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책 장미의 이름에는 세 가지 미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필름 누아르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클래식 그리크 메이즈, 즉 고전적 그리스의 미로입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타우루스의 미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사람의 몸과 황소의 머리를 가진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 미로를 만들고자 했는데 발명가인 다이달로스가 미궁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 미로는 미노타우루스를 가두어 탈출을 막기 위해 정교하고 혼란스러운 미로였다고 하는데요. 신화에 따르면 아테네는 9년마다 7명의 젊은 남자와 7명의 젊은 여자를 미노타우루스에게 제물로 바칠 곡물로 보내야 했는데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이러한 희생을 끝내려는 의도로 희생자로 자원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와 사랑에 빠졌고 그가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실뭉치를 선물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드리아네의 시입니다. 참고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에서 꿈을 설계하는 아키텍트의 극중 이름이 바로 신화에 등장하는 아드리아네입니다. 테세우스는 입구에 실의 한쪽 끝을 묶고 미로 속으로 들어가면서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성공적으로 미노타우루스를 찾아 죽이고 실타래를 따라 입구로 돌아와 미궁을 탈출하였고 아드리아네와 함께 아테네로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에코가 말하는 그리스의 고전적 미로는 실타래만 있으면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에코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미로는 바로 매너리즘의 미로입니다. 매너리즘은 에코에 져서 초현실의 여행에 나오는 개념이죠. 이 글에서 에코는 전성기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 시대에 시작된 매너리즘 미술 사조를 탐구합니다. 매너리즘은 르네상스의 조화롭고 자연주의적인 원리에서 벗어나 인위적이고 복잡하며 과장된 것이 특징이죠. 원근법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 주는 것입니다. 에코는 매너리즘 예술가들이 형태를 조작하고 원근법을 실험하고 정교한 우화를 사용하여 모호함과 긴장감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매너리즘의 미로에는 미노타우루스 같은 괴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분열, 도덕적 회의,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는 이미 그 자체로 복잡한 미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에코는 이런 복잡성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천갈래, 만갈래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미로 역시 모던 버전의 아드리안네의 실타래가 있다면 탈출할 수가 있는데 에코는 이것이 바로 순수한 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로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아직 빠져나갈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코가 이야기한 마지막 미로에 갇히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리조메틱 라비니스, 즉 뿌리와 같은 미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리조메틱이란 땅 밑에서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식물들의 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미로에 갇히면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1949년 카롤 리드 감독이 연출한 걸작 노아르 제3의 사나이는 바로 이런 시면에 갇힌 인물에 관한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통제하는 비엔나를 배경으로 한 제3의 사나이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펄프 픽션 작가 마틴스는 오랜 친구인 해리 라임의 제안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비엔나를 오지만 도착하자마자 친구 라임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틴은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품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건을 파헤칠수록 마틴은 음모와 배신의 어두운 세계로 끌려 들어갑니다. 마침내 친구가 환자들에게 희석된 페니실린을 판매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친구 라임이 죽지 않았으며 비엔나의 비밀리에 숨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제 마틴스는 오랜 친구의 탈출을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정의를 실현할 것인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결국 경찰에 쫓기게 된 해리는 비엔나의 지하 하수도로 도망칩니다. 이 지하 하수도야말로 에코가 이야기하는 미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터널은 또 다른 터널로 이어지고 해리는 복잡한 구조 속을 이리저리 헤매다닙니다. 길은 갑작스럽게 끝나기도 하고 터널 속 짙은 어둠은 방향 감각마저 빼앗아 갑니다. 음침하게 흐르는 물은 마치 거울의 미로에 갇힌 것 같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해리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갇힌 것입니다. 마지막에 해리는 하수도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내 사다리에 올라가지만 그를 막고 있는 하수도 뚜껑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보이는 이 철근 덩어리 밖으로 안타깝게 빠져나온 손가락은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을 그대로 상징합니다. 결국 해리는 경찰의 총에 맞아 하수구에서 죽고 맙니다. 인간의 심연을 빛과 그림자 더치 앵글로 표현해낸 걸작 제3의 사나이는 반드시 시간을 내 한번 감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필름 누아르가 무엇인지, 에코가 말한 뿌리와 같은 미로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3의 사나이처럼 누아르의 인물들은 미로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로는 애초에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누아르의 세계는 움베르토 에코가 말한 뿌리와 같은 미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해진 운명, 바로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운명론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누아르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누아르를 장르라기보다는 세계관, 허무주의, 염세적 철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드맨으로 유명한 알레한드로 곤잘리스 이나리투의 걸작 아모레스 페로스에서 형수를 사랑한 주인공이 자신에게 계획이 있으니 같이 도망가자고 말하자 형수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을 웃게 만들고 싶다면 계획이 있다고 말해. 이것이 바로 누아르가 가진 비극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운명의 미로에 갇힌 존재라는 것이죠. 때문에 관객들은 누아르의 주인공이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누아르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정말 멋지게 변주한 영화가 있었으니 바로 박훈정 감독님의 신세계입니다. 기본적인 모티브를 유이강 감독의 무간도에서 빌려왔지만 그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제가 신세계가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엔딩 때문입니다. 거대한 범죄 조직 골드문에 잠입해 있는 언더커버 형사 이자성은 전형적인 누아르의 뿌리 미로에 갇힌 인물이죠. 하지만 그는 미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골드문의 보스가 되어 미로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누아르는 주인공이 구원을 받는 순간 그 본질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브라이언 드팔마의 칼리토에서처럼 이상향으로 탈출 직전에 죽게 되는 것이죠. 무간도 또한 전통적인 누아르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는 누아르의 철학적 세계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전혀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둠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어둠 그 자체가 되어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박훈정 감독님은 감독으로서도 훌륭하시지만 작가로서의 재능은 특출나신 분입니다. 신세계가 그랬고 부당거래, 악마를 보았다 모두 너무나 뛰어난 각본이었죠. 여기까지 움베르토 에코의 미로에 비추어 보아 누아르가 왜 세계관이라고 불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판무 파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